살고 있다. 나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그 뭡니까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네와 신경님의 목계장터 이제 연합 문제 한번 2015년 고3 7월 모의고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가하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자, 역설적 표현은 가시, 나시 전부 다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 표현은 아예 틀렸다라고 보여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제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시상의 반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작품 다. 그렇죠. 심지어 시상의 전환조차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상의 반전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역시 존재하지 않았죠. 자, 3번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나왔었잖아. 그렇지? 바로 전라도 가시네는 가시네야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신경님의 목계장터는 바로 뭐야? 무엇은 나보고 뭐가 되라 하네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4번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한 거는 바로 뭐다? 가시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틀린 겁니다. 대상에 대한 가시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가시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친근감이 아니라 동질감을 나타낸다 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자, 5번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것도 역시 바로 뭐다? 가시였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틀렸죠. 가시도 시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 게 아니라 뭐였다? 가시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대상의 처지 혹은 대상의 고향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적니? 이거 다 적었어? 네. 학교 시험도 다 이런 거 변형시켜서 나오는데, 그지? 그죠? 적었으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맞고 틀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2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읍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죠? 자, 기읍. 바로 북간도 술망. 가시네가 함경도 사내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죠. 자, 2번 니은. 자, 가난한 이야기. 가시네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나타낸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힘겨웠던 삶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3번 디귿. 두루미처럼 울어울어. 가시네가 고국을 떠나야 했던 슬픔을 나타낸다. 그렇죠.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자, 리을. 싸늘한 웃음. 그렇죠. 가시네가 함경도 사내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나타낸다. 자, 이거는 완전히 틀렸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민의 정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사내가 가시네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서잖아. 그렇지? 가시에서 나타나는 정서가. 그죠? 그렇지? 가시에서는 지금 사내, 나가 지금 바로 뭐다? 대상인 전라도 가시네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일단 리을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틀렸고, 그렇죠? 거기에 추가로 바로 뭐다? 연민의 방향도 바로 나 함경도 사내에서 대상 바로 전라도 가시네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가시네가 나에게 연민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명은 바꾸면 나뉘어지는 아니요. 그래도 틀려요. 리을 설명하고는 달라요. 왜요? 리을 설명은 뭐야?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가시네가 싸늘한 웃음을 웃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뭐다? 고향에 대한 그 생각의 감수, 일종의 향수에 젖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학교쌤은 저 싸늘한
어떤 자기에 대해서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 뭐다? 싸늘한 웃음을 웃는 이유는 바로 뭐다?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했기 때문에 웃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은 일단 표면적으로 바로 뭐다? 향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죠? 그죠? 근데 싸늘하다고 표현했어. 뭐 때문에? 가지 못해서 그치.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향수병을 느껴야 되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미음을 보도록 합시다. 자, 너의 나라, 바로 가시네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 맞죠? 그지? 그지? 바로 추억의 공간, 가시네의 고향을 나타내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5번 같은 경우는 추억의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맞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33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가와 나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적인 점은 바로 뭐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난 게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가는 바로 뭐다? 유랑하는 삶의 고통과 이에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 등 동질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와 있는 반면에 나는 바로 뭐다? 떠돌이 삶의 비애와 갈등, 즉 내적 갈등이죠. 그렇죠? 요게 드러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보도록 합시다. 1번. 가에 봄을 불러줄게에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네의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그렇죠. 바로 봄을 불러줄게는 가시네에게 그래도 일종의 바로 뭐다? 위로가 되고 싶은 존재가 위로가 되주고 싶다라는 일종의 연민의 감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2번. 가의 벌판에 우쭐우쭐 나설게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이것도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선지였죠. 그렇죠?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나의 가을볕도 서러운 애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드러나 있군. 그죠? 서러움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4번. 가의 눈폴에 얼음길과 나의 산설이 물려오른 유랑하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내는군. 그죠? 아까 필기했었죠. 그죠? 시련이라고, 그지? 자, 5번. 가의 자옥도 없이 사라질 게다와 나의 짐부리고 앉아 쉬는 애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그렇지, 요게 틀렸죠. 특히 짐부리고 앉아 쉬는이라고 하는 요 부분, 나 부분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에서 자업도 없이 사라질 게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바로 뭐다? 극복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당당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서 이제 짐부리고 쉬는 바로 뭡니까? 박물장수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고, 이 박물장수는 바로 뭐다? 유랑하는 삶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시는 자체가 아까 설명했어도 마찬가지만 마지막에도 화자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를 선택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종의 삶에 대한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극복의 의지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다? 나에서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을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왜? 뭐? 어쩌라고? 뒤에 거 그렇게 더해요? 어? 이거 하고 뒤에 거 그렇게 더해요? 오늘 다 알려주는데? 이거는 그러면 수트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교과서 본문 익히기에는 수특에 나온 내용을 실어놨고, 그죠? 뒤에 책을 보면은 선생님이 구운몽에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끝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구운몽이 시험에 나온 패턴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구운몽의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끝부분을 또 실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국문소설, 한글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몽자류 소설. 요거는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영웅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성격은 전기적, 비현실적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상적, 그 다음에 불교적. 자, 실제로 구운몽에는 유불선 3교의 사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내용을 보면 불교적인 내용을 가장 최고로 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주제는 바로 인생, 무상과 허무의 극복을 담고 있죠. 자, 특징은 첫 번째 바로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전기적이고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고전 소설이라서 이것도 역시 고전 소설인데 소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데 바로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고 이런 류의 인물이라면 당연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평면적이 안 바뀌어. 성격이 변하지 않는 거. 왜요? 뭐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찔려? 저만 봐요. 봐요. 보고 있잖아, 둘 다. 아니 얘만 봐요. 왜 이래, 쟤 이상해.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요. 딴짓 하려는 생각이 배우니까 보지.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구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알고 가야 되는 지식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문소설이에요. 한글로 쓰였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작가는 석호 김만중이라고 해서 그 양반입니다. 알겠죠? 왜 한글로 지었느냐? 자, 이건 이제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자, 김만중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효자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맨날 밤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밤마다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책을 읽어드리고 해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한 다음에 자기 방에 와서 잠을 자고 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를 향한 그런 효도가 굉장히 큰 인물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김만중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그렇죠, 그 앞을 가릴 수밖에 없겠죠. 맨날 밤마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책을 읽어드리면서 어머니가 이제 심심하지 않게 그 위로를 해드렸는데 내가 유배를 가버리면 이제 누가 해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은 소설이 바로 이 구운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읽게 하기 위해서 지은 소설이기 때문에 한글로 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뭡니까? 그 서당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길을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문으로서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준다고 했던 거 바로 몽자류 소설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작품 속에 꿈이 등장하는 소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꿈이 등장하는 소설이. 알겠습니까? 자, 둘 다 공통점은 바로 뭐다?
자, 첫 번째 공통점은 그렇죠? 자, 꿈을 통해 사건이 전개가 된다는 이러한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작품은 정말 판이하게 달라요. 차이점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제목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알겠지? 자, 몽자류 소설은 말 그대로 몽자가 무슨 뜻이냐면 꿈몽이라고 하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몽자류 소설은 제목에 몽자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몽유럽계 소설에는 몽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몽자류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구은몽,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옥루몽. 이렇게 구은몽, 옥루몽에서 제목에 몽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몽유럽계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운영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운영전 이미 여기서 몽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이미 몽자류 소설과 몽유럽계 소설은 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자,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둘 다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취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조는 그렇죠? 둘 다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취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존재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차이점이 바로 뭐냐? 첫 번째, 몽자류 소설 같은 경우는 인몽, 꿈속에 들어가는 인몽과 꿈에서 나오는 환몽 단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구은몽에서도 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성진이 인간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 세계로 쫓겨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꿈속으로 들어가는 인몽 단계였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육관대사가 이제 한 늙은 주승님으로 와가지고 꿈을 깨워주겠다 이러면서 땅땅땅 치니까 갑자기 안개가 막 휩싸이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문과 환명 단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몽유럽계 소설은 몽유럽계만 쓸게요. 소설은 바로 뭐다? 인몽과 환몽이 불분명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운영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이제 나라고 하는 운영전은 굉장히 고전 소설이지만 굉장히 특이한 소설이거든요.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느 날 나라는 사람이 그 자신과 이제 친분이 있는 안평대군의 집에 가서 깜빡 잠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술 먹고 놀고 이제 안평대군이 이제 별채에 들어가서 잠이 들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꿈속에 갑자기 처음 보는 김진사와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더라? 은영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의 첫사랑 이야기를 샬라샬라 막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는데 꿈에서 깨어나. 근데 깨어났는데 두 사람의 귀신이 여전히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꿈에서 깼는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몽유럽계 소설 같은 경우는 인몽과 환몽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깨어나는 거,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현실, 꿈, 현실이잖아. 그렇지? 현실에서 꿈으로 가는 요 단계가 인몽 단계고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단계가 환몽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죠? 꿈의 기능도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몽자류 소설에서 꿈은 알겠죠? 바로 현실의 욕망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이죠. 알겠습니까? 물론 소설마다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은 다르긴 하는데 구문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바로 뭐다? 현실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구운공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조신설화거든요.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오히려 뭐다? 현실의 욕망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공간이 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몽자류의 계통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어쨌든 뭡니까? 현실의 욕망으로 인해서 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꼴 바로 뭐다? 꿈과 현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두 번째 몽유럽계 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꿈과 현실은 별개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까 운영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을 때 뭡니까? 재빠른 애들은 캐치를 했겠지만 그렇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인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놀다가 친구 집 벨트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운영과 김진사가 나와가지고 지들 사랑 얘기를 주절주절 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나는 이 사람들하고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도 갑자기 생뚱맞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네 사랑 얘기를 해. 나랑 관련이 있어 없어? 내가 바란 얘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몽유롭게 소설은 꿈과 현실은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몽자류 소설의 특징과 이제 함께 우리가 비교해서 몽유롭게 소설까지도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몽자류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몽자류 소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이 구운몽입니다. 그렇죠? 한자로 하면 9글자의 구루문자의 꿈몽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소설은 제목도 의미가 중요하죠. 제목의 의미. 너도 좀 얘처럼 포스트잇 같은 거 좀 써. 써! 뭘 거절하고 있어? 쓸데없다면서. 빨리 빌려왔어. 글씨를 작게 쓰면 다. 아, 시끄러. 빨리 써. 나중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려고 진짜. 응? 노력을 하고 공부를 잘할 걸 바라야지. 이제 노력도 안 하고 잘하고 말하는 건 도둑놈 신고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부르고 싶어야 되네요. 자, 첫 번째 바로 9 숫자로 9구자죠, 그렇죠? 네. 그죠? 자, 이 9는 바로 소설의 인물을 나타냅니다. 바로 성진과 팔선녀. 선녀가 8명의 성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더해지니까 총 몇 명? 와, 8 더하기 1은 10입니까? 어이가 없네 진짜. 부당하기 이런 거. 너 수학 못하지? 그죠? 그래서 9는 9명의 인물 성진과 팔선녀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 한자로 하면 구루문자죠. 그렇죠? 구루문자입니다. 그죠? 네. 그치? 자, 이거는 작품의 주제를 나타냅니다. 바로 구름과 같이 허무하다, 인생, 무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몽. 그렇죠? 꿈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몽자는 작품의 구조, 바로 몽자류
소설 혹은 이를 통한 환몽구조라는 작품의 구조를 나타내는 제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어 놓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부분은 그렇죠. 바로 뭡니까? 성진이 그 인간 세상에 나와가지고 양소유로서 살아갈 때 겪은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여기서 양원수가 군사를 지휘하여라는 거죠. 자, 양원수. 자, 이게 중심 인물이고, 그렇죠. 양소유라고 하는 이름을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바로 뭐다? 현실에서는 성진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저건 청산기 이름이에요? 현실이 청산계예요. 이 작품의 특징이. 이 작품은 구운몽이 맞아.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구운몽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현실이 천상계고 꿈이 인간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연화도량 성진행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원래는 성진이 있었던 곳이 신선이 살고 부처가 살고 하는 그런 천상계였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성진은 수행을 하는 일종의 그 수행행자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해용왕의 그런 그 생일잔치에 갔다가 동해용왕이 술을 막 권해. 근데 스님은 원래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재차 거절을 하는데 하도 이제 간곡하게 내 술 한 잔 받으라서 동해용왕이 권유를 하는데 마지못해서 결국 술을 마시게 돼. 알겠죠? 그래서 주계를 떼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약간 알딸딸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뭡니까? 암자로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팔선녀랑 서로 희롱을 하면서 놀아요. 알겠습니까? 막 길 좀 비켜주시면서 서로 농담하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놉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팔선녀가 휙 날아가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뭡니까? 암자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암자에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참 남자로 태어났는데 저 세상을 좀 한번 호령하고 입신양명 좀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적막한 이 뭡니까? 산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일종의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게 돼요. 알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육관대사가 부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관대사가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냥 이제 뭐 동종여왕이 하도 붙잡아서 늦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나중에 사실 육관대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성진의 그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 이게 바로 인몽이야.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뒤에 실려있는 지문에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태어나게 되고 이 양소유는 자기가 그 천상계에서 현실에서 꿨던 그 모든 걸 다 이뤄요. 알겠죠? 임금 바로 밑에 진짜 원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상에서 만났던 팔선녀를 자기의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처육처으로 8명의 아내로 두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 그렇죠? 8명의 아내로 두게 돼요. 알겠죠? 눈이 번쩍하는데 아주 그냥 아내로 두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꿈꿔왔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이뤄요. 근데 그걸 다 이루고 나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작품의 주제죠. 인생무상. 알겠죠?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불교에 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헤어집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럼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면 우리를 가장 먼저 제도해 주세요. 항상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별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그때 갑자기 한 모승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꿈을 깨주겠다면서 땅땅땅 치니까 구름 안개가 막 휩싸이더니 현실로 천상계로 돌아오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육관대사가 부른 데서 갔더니 육관대사가 성진아 온갖 부귀영화를 다 그 뭡니까 누리고 왔더니 기분이 어떠냐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성진이 꿈을 통해서 내가 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해요. 근데 아직도 너는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깨달음을 줍니다. 알겠죠? 그러고는 마지막에 해피엔딩 끝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소유 혹은 양원수 이런 이름으로 나올 때는 전부 다 인간 세상에서의 꿈속에서
태자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봅시다. 양원수가 즉 양소유가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남의 태자가 크게 노해 천만종의 물고기에게 명하자 잉어제독과 자라참군이 기운을 돋우어 용맹스럽게 뛰어나왔다. 남의 용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치?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비현실적 정기적인 요소죠. 자,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내고 배곡 채찍을 들어 한 번 휘두르니 100만 군병이 일제히 짓밟히며 삽시간에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질비하고 태자는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원수가 지휘하여부터 변신하지 못했다까지 꺽쇠로 표시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뭐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양소유 저 원수죠. 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일종의 영웅적인 면모이고, 하지만 반면에 아까 얘기했지만 물고기랑 싸운 거잖아, 그렇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바로 전기적 요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마침내 그렇죠. 태자가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 결박된 채로 원수의 말 앞에 엎드리자 원수가 크게 기뻐하며 징을 쳐서 군사를 돌렸다. 그때 숨은 군이 양원수에게 알려왔다. 자, 백룡당 낭자가 직접 진 앞에 나와 원수를 치하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백룡당 낭자.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뭡니까? 이름이 백능파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바로 뭐다? 현실에서 팔선여 중 한 명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꾸었던 그 모든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 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야원수가 사람을 보내 맞아들이자 용녀가 원수의 승전을 치하한 후 술 100석과 소 100마리로 군사를 벌이니 군사들이 배를 두드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용맹한 기운이 전보다 100배나 더했다. 야원수는 용녀와 함께 남아, 용녀가 바로 백능파죠, 그렇죠? 자, 용녀와 용녀와 함께 앉아 남의 태자를 소리 높여 꾸짖었다, 그렇죠? 지금 원래 남의 태자는 여기서는 이제 백능파와 강제로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백능파를 지금 뺏어와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아, 그래도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싸우는 거죠. 그렇지. 사이에도 싸운 거죠, 그렇죠? 자, 보답시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방도적을 치면 1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1000명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함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내가 짱이기 때문에 이 구역 짱이기 때문에 니는 까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죽기를 재촉함이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 상대의 저항 의지를 꺾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한자로에 고검이 있는데 이것은 위징승상이 경하의 용을 배던 칼, 그렇죠? 이거는 고사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옛 고사의 그 뭡니까? 중국 왕이 그렇죠? 용왕을 배웠던 그 칼을 지금 자기가 이제 뭡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던 칼이다라는 거. 즉 바로 뭐다? 네가 지금 남의 태자, 바로 용왕의 자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칼로 너도 뵐 수 있다 없다? 있다. 옛날 고사에서 용왕을 뵌 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베던 칼이다. 내가 마땅히 내 머리를 베어 우리 군사의 위험을 떨쳐야겠지만 너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에 비를 널리 내린 공로로 그렇죠. 자, 바로 너를 용서해주는 이유가 바로 뭐다? 너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에 비를 널리 내린 공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너를 용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바로 남해 태자의 그렇죠. 집안이 이룬 공적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상대의 죄를 나에게 까분 죄죠. 죄를 용서를 한다는 거죠. 자꾸 까불면 이 용왕을 그냥 칼 빌려온다. 그치?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한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전 행세를 고쳐 낭작게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 방을 용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뭐다? 양소유, 즉 성진의 자비로운 성품을 알 수가 있더라. 별로 자비로워 보이진 않는데, 그죠? 됐습니까? 예.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양원수가 태자를 끌어내어, 그렇죠? 끌어내치게 하니 남의 태자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상스러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놀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했다.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 입은 사자가 종종걸음으로 나와서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뭡니까?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죠.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지, 그렇지? 아이언맨도 아니고, 그렇죠? 슈퍼히어로 랜딩 그러면서 그렇지? 자, 보도록 합시다. 양원수가 남의 태자를 치고 공주의 미급함을 구하신 줄을 동정용왕이 아시고, 그래서 동정용왕이 이제 백능파의 아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백능파의 이제 그 뭡니까? 딸이, 용왕의 딸이 백능파였고, 그렇죠? 그 남의 태자가 바로 뭐다? 그 용왕의 딸을 지금 뭡니까? 노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정용왕이 아시고, 그래서 동정용왕은 적도록 합시다. 바로 백능파의 아버지라는 거죠. 자, 아시고 친히 진문 앞에 나아가 치하하려 하시나 정사의 맨몸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자, 다음 페이지. 그렇죠? 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별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 드리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를 모시고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자,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 또한 동정호가 만리밖에 있으니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가 길 것이다. 군사를 거느린 자가 감히 멀리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죠. 지금 용왕의 그런 그 뭡니까? 제안을 수용한다, 거절한다.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미 8년이 수레의 멍에를 갖추었으니 반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리를 반나절 만에 갔던데 만리면 4,000km인데 알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것도 뭐다? 비현실적인 요소, 전기적 요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양원수가 용녀와 함께, 그렇죠? 선우 용녀 아니에요. 자, 용녀와 함께. 자, 용이 끄는 수레에 오르니 기이한 바람이 불어 수레를 공중으로 올리고 흰 구름은 큰 산처럼 세계를 덮었다. 역시 정기적이죠. 그렇죠? 자, 수레가 점점 내려가 동정호에 이르니 용왕이 나와 맞으며 주객의 예를 차리고 장인과 사이에 점을 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상층 정각에 오른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용왕이 친히 잔을 잡고 원수에게 인사를 했다. 과인이 부덕하여 한낱 딸 자식으로 하여금 그곳을 편하게 못했는데
그쵸? 자, 이제 원수의 엄숙한 위세로 남의 교활한 아이를 사로잡고 딸아이를 구하니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텁습니다. 양원수가 다시 답사했다.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니 소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내 공이 아니라 대왕님의 공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공을 상대방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양소유가 백능파를 위기에서 구해낸 공로를 용왕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대화의 원리에 따르면 바로 뭐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이익이 되는 표현을 크게 하는 일종의 겸양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술에 취하자 용왕이 명하여 풍악을 울렸다. 음료는 조화로워 들으면 절조가 있으나 시속의 풍악과 달랐다. 즉 인간 세상의 노래와 달랐다는 거죠. 정각좌우의 장사 10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큰 북을 울리며 나오는데 6쌍의 미인들이 부용이를 입고 명월패를 차고 가볍게 비단 소매를 떨쳐 쌍쌍이 춤추니 장관이었다. 양원수가 용궁의 풍악을 듣다가 물었다. 그렇죠. 자, 다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이는 무슨 곡조입니까? 용왕이 대답했다. 이 곡조는 옛날에는 수부의 어떤 것입니다. 과인의 맏딸이 경하왕 태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어느 유생이 전해주는 글을 통해 시집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과인의 아우 전당군이 경하왕과 크게 싸워 이기고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즉 바로 뭐다? 양소유가 백능파를 구한 거랑 뭔가 좀 비슷한 사건이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러자 궁중 사람 하나가 이 풍악과 춤을 만들어 전당군 파진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곽군 기주 한궁악이라 부르며 궁중잔치에서 연주했는데, 그렇죠? 연주했는데 이제 원수가 남의 태자를 부수어 우리 부녀를 서로 모이게 해줬으니 전당군의 옛 일과 흡사함으로 그 이름을 고쳐 원수 파군악이라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양소유의 업적을 이렇게 노래 제목을 바꿔서 기리겠다라는 거죠. 양원수가 또 물었다. 그 유생이 어디 있으며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영주산의 성관이 되어 그 마을에 있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술을 9번 돌리고 나자 원수가 하직 인사를 했다. 군중에 일이 많아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상선은 또 용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낭자는 뒷기약을 잊지 마시오. 용왕이 대답했다.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언약대로 할 것입니다. 둘을 결혼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국문 밖에 나가 전송할 때 원수가 문득 보니 앞에 우뚝 솟은 산의 5봉이 구름 사이에 있는데 라는 가르쳐. 여기서 보면 우뚝 솟은 산의 5봉이 구름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이게 바로 사실은 바로 뭐냐? 남악 형산 연화봉을 나타내고 이 공간은 바로 뭐다? 성진이 수행하던 공간이죠. 즉 현실의 공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유람할 만한 경치였다. 원수가 용왕께 물었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제가 천하명산을 두루 구경했지만 형산과 이 산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이 산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남악형산입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남악형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5봉우리가 남악형산이고, 그쵸? 자, 여기서 바로 뭐다? 꿈속과 현실의 공간이 연결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인셉션도 아니고, 그치?
꿈속이 지금 현실하고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악 형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정기적인 요소예요. 이게 천상계에 있는 산이니까 현실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남악 형산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고 돌아가도 좋을 것입니다. 원수가 인사를 하고 수레에 오르자 이내 형산 아래에 있었다. 역시 비현실적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이동을 한 거죠. 자, 길을 찾아 언덕 하나를 지나고 구렁을 건너니 산이 더욱 높고 점점 지경이 그윽했다. 그렇죠? 만경이 널려 있어 다 구경할 수 없었다. 원수가 사방을 둘러보니 그윽한 생각이 저절로 모여 탄식했다. 자, 군중에서 오래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고달픈데 이 몸에 티끌 인연이 뭐 그리 중요한가? 공을 세우고 물러가 초연히 만물밖에 사람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꿈속에서 현실의 공간을 보고 서서히 이제 뭡니까? 점점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점점 뭐다? 현세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뭡니까? 허무함을 슬슬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을 때, 내 일이 끝났을 때 어떻게? 아예 이제 세속과 인연을 끊고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그 형상을, 남악 형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호령 경쇠 소리가 수목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절간이 멀지 않은가 보군. 언덕에 오르니 절이 하나 있는데 정각이 깊고 그윽하여 여러 승려들이 모여 있었다. 한 노승이 높은 곳에 앉아 경문을 외우며 설법하는데 눈썹이 길고 희며 골격이 맑고 파리하여 고령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요 한 노승은 바로 누구냐? 바로 현실에서 성진의 스승인 육관대사입니다. 지가 꿈꾸게 해놓고 꿈속에 깜짝 카메오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에서 깨어날 때 이 노승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노승은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맞으며 말했다. 산중 사람이 귀가 밝지 못하여 대원수가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문 밖에 나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원수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오니 모름지기 정각에 올라 합장 배례하고 돌아가십시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 말은 뭐다? 지금은 오늘은 바로 뭡니까? 아주 오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아주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이꼴 바로 뭐다? 나중에 양소유가 성진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원수가 곧 불전에 나아가 분향 재배하고, 그죠? 그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그죠? 정각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놀라 깨어났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꿈속에서 꿈을 꾼 거죠. 그렇지? 지금 양소유로서의 삶이 꿈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꿈속에서 지금 바로 뭡니까? 용왕을 만나가지고 남악형산에 놀러간 꿈을 꾼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전부 다 사실 꿈속에서 꿈꾼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용왕이 있을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몽중몽이라고 합니다. 바로 꿈속의 꿈이라는 거죠. 그쵸? 바로 뭐다? 꿈. 그쵸? 바로 인간계. 즉, 양소유의 삶이죠. 그래서 꿈 속에서 꿈을 통해 현실, 즉 천상계죠. 바로 성진의 삶입니다. 현실을 보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꿈속의 꿈이라고 해서 몽중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깨어나도 현실인 거잖아요. 깨어나도 꿈인 거지. 아, 여기서 만약에 꿈속에 꿈을 꿨다가 응.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또 깨어나면 그때 그때가 진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꿈에서 깨어난 건 아니고. 그럼 아내를 만나 꿈속에 꿈에서 아내를 만나는 것도 응. 그냥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백능과는 실제로 만납니다. 나중에 알겠죠? 자 봅시다. 사방을 살피니 자신은 진중에서 책상에 기대어 있었고 아침은 이미 밝아 있었다. 원수가 이상히 여겨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너희들도 꿈을 꾸었느냐? 그들이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 같은 꿈을 꿨다는 거죠. 소장들도 꿈에 원수를 따라 신병귀졸과 크게 싸워 이기고 그 대장을 사로잡아 돌아왔으니 이는 실로 도적을 무찌르고 사로잡을 좋은 조짐입니다.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 앞에 있었던 백능파와 인연을 맺고 동해에 놀러가고 남학 형산에 갔던 건 전부 다 꿈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원수가 꿈속의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백룡담에 가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즉 사실 알고 보니까 지금 바로 뭐다? 꿈속에서 남의 태자와 싸운 게 완전히 다 꿈은 아니었다는 거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즉 바로 뭐다? 여기 보면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꿈속에서 남의 태자를 물리친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조신서라도 보면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알겠죠? 조신서라도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국 결혼을 하게 돼. 알겠죠? 꿈속에서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와 살면서 이제 자식들을 3명을 낳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삶이 굉장히 너무 힘들어져,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아이가 굶다가 영양실조로 이제 길가에서 죽게 돼. 그래서 죽은 날 첫째 아이를 이제 그 길가에다, 해변 길가에다 묻어준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 이런저런 고난을 겪다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꿈이 깨. 알겠죠? 그래서 깼더니 머리가 하얗게 샜고 첫째 아이를 묻었던 자리에 가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돌부처가 나오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일종의 꿈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원수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고 나서 병든 군사에게 먹이니 병사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역시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원수가 군사와 말을 모두 몰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니 기뻐하는 소리가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자, 그러자 도적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곧 항복했다. 양업수가 천자에게 첩서를 계속 올리자 천자는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여서 전쟁에 승리한 장면으로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꿈속에서 양소유로서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몽천요만 하면 끝나겠네. 그럼 오늘은 일단 몽천요까지 하고 알겠죠? 구문몽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수업 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몽천요는 구문 지문이 이제 갈래복합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와 소설이 지금 하나로 이제 그 묶어가지고 나온 지문입니다. 알겠죠? 엄청나 원래 3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이게 총 몇 수였다? 3수밖에 없는데. 여기 실려 있는 건 3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밑에 보면은 1수 그 다음에 3수까지밖에 없나? 잘 모르겠다. 이건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일단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글의 갈래는 평시조이고 연시조죠. 한 제목 아래 2수 이상의 작품이 모인 거죠. 성격은 풍자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의적이고 비유적입니다. 자, 주제는 조정 현실에 대한 개탄과 우국 애민의 정을 담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경세 재민의 이상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을 드러냅니다. 조정이 바로 일종의 그런 정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왕과 대신들이 모여있는 그런 정치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 조정 형식이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탄식을 하더라는 거야. 개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국애민,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작품이고, 경세재민, 그렇죠? 경제를 이제 뭡니까? 세우고, 그렇죠? 백성들을 구하는 그런 이제 그 이상을 실현하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이제 구제하는 그런 자신들의 이상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임금을 옥황에, 그렇죠? 그 다음 신하를 신선에 비유를 합니다. 신선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뭐다? 나라를 위한 인재를, 그렇죠? 장인밭이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을 하죠. 임금을 옥황의 신하를 신선에 비유했다니까 딱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없습니까? 바로 정철의 관동별곡. 정철 작품 보면 전부 다 임금 옥황상제를 비유해놨잖아, 그치? 그리고 뭡니까? 삼위인국, 숙미인국 같이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자신을 선녀로, 관동별곡 같이 남성인 경우는 자기를 뭡니까? 신선으로 비유를 하잖아, 그치? 그런 점이 공통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자, 바로 꿈이라는 배경을 통해 선정에 대한 포부가, 선정은 선한 정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정을 하고 싶다는 그런 큰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허무하게 끝났음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작품에서 천상계는 이꼴 바로 뭐다? 화자의 이상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르죠. 구운문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 그치? 오히려 현실이 천상계고 꿈이 인간계였잖아. 그치? 그치? 이런 점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멍한 표정이 있으신 거예요. 한 대 탁 때려보여 보시면. 멍하지 않아요. 너무 멍한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저기 졸린데요.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품 3수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생실언가 꿈이런가,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이 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꿈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 바로 뭐다? 바로 화자가 정치에서 느낀 좌절감을 우의적으로
장치로서의 공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실언가 꿈이런가 배곡경에 올라가니. 자, 배곡경은 바로 뭐다? 옥황상제의 궁궐을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바로 뭐다? 임금 계신 한양이 된다는 거죠. 배곡경 옥황상제 궁궐, 옥황상제 수도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배곡경에 올라가니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자, 옥황상제는 바로 누구였다? 그렇죠. 임금이었죠. 반기시나. 반면에 신선들이 자신을 어떻게 꺼린다는 거죠. 신선은 바로 신하들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이 신하들은 바로 작가의 등용을 반대한 서인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윤석도가 살았던 시절도 분당 정치가 극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서로 이제 그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였고, 서인들이 윤석도의 그런 그 등용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적 상황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왕은 좋아하지만 이제 신하들이 싫어해서 지금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어라. 그렇죠? 오호연월이, 그렇죠? 오호연월은 오호의 물안개 속에 떠 있는 달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호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을, 그렇죠?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작품은 조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냥 만약에 앞에 내용 없이, 그치? 그냥 내가 오호연월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 이렇게 했으면 일종의 안분지족하는 모습, 안빈낙도의 모습이라고 했겠죠. 그쵸? 그죠? 근데 앞에서 뭐라 했어? 신하들이 나를 꺼리니까 자연 속에서 그냥 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앞에 내용과 연결을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분수임이 옳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 신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자신은 시기하는, 그치? 신선들 때문에, 그쵸? 자연에 은거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드러나는 심정은 오히려 비통함, 그다음 자조적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죠? 즉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죠? 예. 자, 그럼 이수를 넘어갑시다. 자, 풋잠에 꿈을 꾸어 10일 후에 들어가니. 그래서 10일 후도 역시 바로 뭐냐면 신선이 산다는 이제 누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0일 후도 신선이 사는 누각이죠. 역시 이것도 임금 있는 궁궐이 되겠죠. 그래서 10일 후에 들어가니 옥황상제는 우수시되 신선들이 꾸짖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역시 바로 뭐다 지금? 일수의 이행과 대응하는 부분이죠.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앞에서 일수에는 뭐라고 해서 그냥 꺼렸죠. 근데 이제는 꾸짖고 있어.
그지? 점점 뭡니까? 상대방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그치? 심화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행과 일수의 이행과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행이라고 하지 말자. 중장이라고 합시다. 일수의 중장과 대응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에 대한 신선들의 비판적 태도가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즈버 이건 감탄사입니다. 100만억 창생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으리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여기서 100만억 창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수많은 백성들이 되겠죠. 즉 정치판 자체가 지금 개판이니까 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볼 겨를이 있다 없다? 그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서리적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죠? 그죠? 바로 화자의 선정에 대한 포부가, 그죠? 좌절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내가 이 정치를 하러 온 이유는 바로 뭐다? 100만억 창생을 이제 바로 뭐다? 창생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려고 했는데 정작 저 신선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걸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3수를 보도록 합시다.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그렇죠? 하늘이 점점 어지러워졌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이거는 어지러운 현실, 특히 정치 현실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는 거, 무슨 기술로 고쳤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는 이제 바로 뭐다? 중국의 신화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뭘 얘기한다? 바로 쇠퇴한 국운을, 나라의 운명을, 그렇죠? 일으킬 묘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나라가 지금 뭡니까? 중국은 옛날 신화에서 하늘이 이렇게 일그러졌을 때 뭡니까? 영웅이 나타나서 그걸 꼬매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았는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탄식과, 그렇죠?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묘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배공루 중수할 때, 그렇죠? 중수는 이제 낡은 것을 고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옥황상제의 궁궐이 낡았을 때 다시 고쳐질 때 어떤 장인마치가 이루어내었는고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장인마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나라를 구할 유능한 인재를 나타낸다는 거죠. 즉 배국노를 고쳐지은 장인, 뭡니까? 실력이 뛰어난 장인처럼 세상에 지금 나라를 구한 영웅이,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 했더니 다 못하고서 왔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임금에게 이러한 내용을 상소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신하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할 수 있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분당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이 몽천요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신에 구문공에 일단 전체적인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제일 앞부분과 제일 끝부분 내용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수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 구문공과 이제 함께 엮어서 주로 나오는 게 옥문공 같은 작품도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그것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 프린트 나오면 선생님한테 꼭 보여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뒤에 있는 문제는 숙제로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